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영양학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스포츠 영양학에서 만나게 될 이의수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영양학 첫 번째 시간이죠.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스포츠 영양학이란 과연 어떠한 과목인지 스포츠 영양학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스포츠 영양학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영양학은 과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을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영양학의 출발이라고 되어 있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의학자이자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의학자이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스포츠 영양학의 출발선에서 대두되는 가장 유명한 의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생리나 병리를 체행론에 근거하고 사고를 하였으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는 설을 치료 원칙으로 삼은 의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이다라는 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잘 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질병은 이와 같은 자연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인체의 생리나 병리를 체행론에 근거하고 사고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낫게 하는 핵심이다라는 설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영양소의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만큼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는 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평소 바람직한 영양 섭취와 함께 꾸준한 신체 활동을 열심히 수행한다면 우리 소중한 건강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했죠. 이와 같은 주장을 히포크라테스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운동과 영양소에 대한 관심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전반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스포츠 영양학의 출발선에서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930년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영양학의 초기 연구는 스포츠 생리학 실험실에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스포츠 생리학에서 파생이 된 학문이기 때문에 최초의 스포츠 영양학 연구는 운동 생리학 실험실에서 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포츠에서 영양소에 관한 본격적인 자료 소집과 연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기정 선생님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획득한 올림픽이 바로 1936년 이 베를린 올림픽이죠. 자, 송기정 하면 베를린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 하면 송기정이 떠오를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의미를 남긴 올림픽이 바로 베를린 올림픽인데요.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쉔크 박사는 총 49개국 참가자 중에서 42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을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쉔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참가한 많은 선수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각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은 과연 어떠한 영양소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실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60년대에는 스포츠 영양학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 스칸다나비아 과학자들은 장시간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 글리코겐의 저장과 사용 및 재합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스칸다나비아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유럽 3개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와 같이 북유럽 3개국을 스칸다나비아 국가라고 보통 지칭을 하지만 폭넓게는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까지 포함시켜서 5개 나라를 우리가 스칸다나비아 지방에 있는 북유럽 국가라고 보통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5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로버트 케이드 박사는 미식 축구팀을 위한 게토레이를 개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식 축구의 경우에는 워낙 복장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식 축구 자체가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식 축구 경기 자체가 워낙 타이트한 경기 종목이자 옷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끼어 입고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경기 종목이죠. 따라서 케이드 박사는 땀을 많이 흘리는 미식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수분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한 끝에 이 게토레이를 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토레이는 최초로 분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수에 타먹는 방법으로 수분 보충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디 가나 뭐 게토레이라든지 포카리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음료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포츠 음료의 시작이 바로 케이드 박사가 개발한 게토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스포츠 영양학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장거리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영양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때 발표된 초기 연구의 상당수는 탄수화물의 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거리 종목 운동선수, 보통 마라톤이라든지 사이클 장거리 선수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선수와 같이 장시간 동안 경기를 수행해야 되는 운동 종목 선수들은 많은 땀을 흘리는 것과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장거리 선수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영양학에 관한 연구는 탄수화물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동 생리학을 통해 지구력 운동 종목 선수들에게 체중 1kg당 약 8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가 운동 수행 중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거리 종목 선수들은 워낙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핵심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체중 1kg당 최소한 8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만 운동 수행 능력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단백질 사용에 관한 연구는 일부만 진행이 되었고 사실 단백질 사용에 관한 연구는 그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90년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990년대는 트레이닝 방법의 변화와 함께 영양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력 종목 선수는 유산소 운동과 탄수화물 섭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지구력 종목 운동 선수들은 저항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바로 19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력 운동 종목 선수들은 저항 운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단백질 섭취에만 관심을 갖게 됐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무산소성 운동에 참여하는 근력 운동 종목 선수들도 유산소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구력 종목 운동 선수들은 사실상 유산소성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에 해당이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지구력 종목 운동 선수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인지되면서 단백질 섭취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영양학의 발전과 함께 영양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된 시점이 바로 1990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전, 중, 그리고 직후의 영양 섭취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역시 19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잘못된 음식과 음료의 섭취는 경기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지한 시점도 역시 19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영양학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 섭취에 초점을 맞춘 시기가 1990년대 이전이라면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1990년대부터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증거에 근거한 권고가 등장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로딩이 장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또는 아미노산 섭취가 근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는 카페인 섭취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다. 그 외에도 운동 후에 아연을 섭취했더니 훨씬 더 회복이 빠르더라.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와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2000년대부터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증거에 근거한 권고가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스포츠 영양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에 관해 편향적이지 않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즉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와 그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야만 확실하게 그 내용 자체가 모든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스포츠 영양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스포츠 영양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이후의 회복, 식이보충제, 체중 조절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스포츠 영양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양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영양학의 권고 지침은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해야 하며 선수에게 연구 결과의 효율적인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되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거를 우리 선수들에게 운동 수행 결과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된 과학적 원리는 개개인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스포츠 영양학에 근거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으면은 실용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결과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개개인의 기본적인 체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선수에게 가장 효율적인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지침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